1942년 독일의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이 2톤 크기의 액체 로켓을 발사한 이후 5,000회가 넘는 로켓 발사가 이어졌다. 대부분 나사에 의한 것이고 중국,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지금 발사체 개발을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로켓을 통해 이익을 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 경쟁의 중심에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켓 엔진이 있다. 로켓 엔진은 로켓에 저장된 연료와 산화제를 빠른 속도로 분출해 반작용을 얻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우주를 비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장치라고 보면 된다. 세계 7번째 체엔진 보유국. 이 엔진이 고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벼우면서 튼튼하고 에너지가 적게 들면서 추진력이 강력해야 한다. 발사서부터 비행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사용될 75톤급 추력의 신형 액체 로켓 엔진을 개발해왔다. 그리고 28일 오후 4시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이 엔진이 장착된 시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로켓은 발사 151초 이후 엔진이 꺼졌고 최대 고도 200km까지 오른 뒤 발사장에서 남동쪽으로 420km 떨어진 제주도 인근 해상에 발사가 완료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1차 관은 목표 엔진 연소 시간인 140초 이상을 달성해 시험 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75톤이 넘는 중형급 로켓 엔진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에 개발한 75톤급 엔진은 액체 산소와 케로신을 사용하는 가스 발생기 사이클의 액체 연료 엔진이다. 진공 주력은 75톤, 진공 비추력은 298S이며 재생 냉각 방식을 사용한다. 2021년 외국의 기술 도움 없이 순수한 한국형 로켓 기술로 발사 예정인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돼 있다. 1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4개의 묶음으로 장착되고 2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장착된다. 향후 과제는 1단에 들어갈 4개의 액체 엔진 묶음과 3단에 있는 액체 엔진들이 외부에서 발생한 강한 진동에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도록 정교하고 유기적인 비행 제어 기술을 완성하는 일이다. 우주 강대국 견제 속에 이뤄낸 성과. 고정환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본부장은 2021년 누리호 발사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그러나 이전의 개발 과정도 쉽지 않았다며 같은 방식으로 남은 부분을 성실하게 실험해 나갈 경우 한국형 발사체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한국기술전에 의해 순수한 한국형 기술이 이 액체 엔진 개발에 적용됐다고 말했다. 투입된 인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50여 명, 현대중공업 등 관련 기업이 10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에서 발사체 개발이 시작된 때는 1990년대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신인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1993년, 1998년 KSR-2를 발사했으나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1993년 러시아에 진출했던 현대그룹이 현지 인맥을 연결해 발사체 사업을 시작했다. 1994년에는 러시아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국내 최초의 우주 개발 기업인
현대항공우주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현대항공우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와 협력해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이전이 무산됐다. 그러나 헛된 시도만은 아니었다. 당시 현대항공우주를 통해 러시아 기술을 접한 인력이 한국항공우주 연구소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한국에서 본격적인 우주 개발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이전의 우주 개발을 반대해온 미국이 2001년 MTCR 가입에 동의했다. 2002년에 도입이 결정된 KSLV-1 나로호는 러시아의 액체 로켓 엔진을 채용하고 있었다. 러시아 흐르니 체프사는 발사체 비용으로 처음 9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2004년 2억 1천만 달러로 가격을 내림으로써 기술 협력이 당시 계획에 의하면 발사체의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는 일로 기술진이 공동으로 설계해 작업하고 일단 서브 시스템의 설계 제작 시험은 러시아에서 담당하면서 한국 기술진이 참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2단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 및 설계 검토를 받아 한국에서 설계 및 제작을 수행키로 했다. 협력 분위기는 2004년에 일로 우주기술협력협정을 맺으면서 더욱 그러나 러시아 의회에서 기술 유출 방지를 의결하는 등 우주 강국 의결은 순탄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한러우주기술보호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러시아 측에서 비준이 늦어지면서 발사 시기가 2008년 12월으로 연기됐고 2009년 3월에는 성능시험 항목을 추가하면서 2009년 7월 30일로 연기됐다. 2009년 7월에는 러시아 측에서 일단 연소시험 일정을 변경하면서 발사 예정일이 2009년 8월 11일로 연기되었고 2009년 8월 5일에는 러시아 측에서 일단 연소시험에서 나온 데이터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9년 8월 19일로 또 발사 예정일을 미루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8월 19일 첫 발사 시도를 했지만 발사에 실패하고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에 또 실패하면서 한때 전국적인 비난을 듣기도 했다. 다행히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13년 1월 30일 3차 발사에서 성공을 이후 한국은 우주 강대국들의 외면 속에 해외 기술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번 액체 로켓 엔진 개발은 한국 우주 기술의 자랑스러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켓 개발 촉수에 풀렸다. 고체 연료도 사용 가능.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나라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민간 우주 개발은 물론 우리 군의 정찰이 성기능 강화와 고체 연료 미사일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해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된다고 밝혔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세 차례 개정했지만 고체 연료 발사체의 추진력을 우주 발사에 필요한 에너지의 50분의 1 수준으로 이에 정부 안팎에선 세계 각국은 물론 북한도 고체 연료 발사체를 개발하는 대우리만 비춰졌다는 지적에 꾸준히 나왔다. 제연료 로켓을 기반으로 한나로호는 2009에서 2010년 두 차례 발사에 실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체 연료 발사체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됐다. 고체 연료 로켓은 액체 연료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가 저렴하다.
연료 주입 과정이 없어 신속한 이동 발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한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민간용 우주 발사체 연구 개발 생산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개인 기존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고유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로켓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우주산업 규모가 2040년 1조 달러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우주 발사체 연구 개발 등 우주 인프라 산업 발전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 우주 발사체에 흔히 사용되는 1단 고체 로켓 부스터조차 개발할 수 없었고 한국형 우주 발사체 도액체 연료 형태로만 개발되고 있었다. 군사적 요론, 고체 연료 로켓으로 수백 킬로그램 미만 소형 정찰 위성 등 군사용 위성을 다수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중국은 정찰용 위성이 30개가 넘고 일본도 8개가 있는 반면 우리는 1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대형 정찰 이성욱 1을 2023년쯤부터 도입하는 425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숫자가 적어 24시간 북한 감시가 불가능하다. 소형 정찰 이성 수십 개를 띄워놓으면 감시 사각시간들을 크게 줄일 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28일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 우리 군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飛躍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면 가까운 시일 내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활용한 500에서 2000km의 적에도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특히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원 블링키9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방과학연구소 가고체 연료 로켓 분야에서 상당 수준의 기술을 축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일본의 엑실론 고체 로켓처럼 우리도 1톤 정도 위성을 저 외도에 올리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면 유사시 ICBM에 가까운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 국무부와 외교부 간 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작년 10월 청와대가 협상 전면에 나섰다고 한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이 한미 방위비 협상 등에서 반대 급부를 요구했는지 여부와 관련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 정찰 능력 강화에 따른 중국, 북한 등 주변국 반발 가능성과 관련해선 주변국은 정찰 위성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로라며 이것은 우리 국내 문제고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으로 선 중국 견제 등이 동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에 시작전 통제권 전환과